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즈. 오늘 56회입니다. 네, 156회나 됐네요. 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예, 제 소개는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이 꽉 찬 남자 얼마 전에 종합 건강검진을 했는데 체지방 비율이 10%대예요. 예, 나머지는 다 살이란 얘기죠. 예, 속이 꽉 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희가 정기검진을 하도 몸들이 이제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축 나가지고 한번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3시 가서 저는 그래서 그날에 그 건강검진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다 마치면. 그럼 우리는 참 비참한 그런 잿빛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김호준 총수가 상당히 심각한 증상이 발견될 것이다. 저는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저 주진우 기자, 또 김호준 총수 건강 순위를 따져봤더니 1등이 김호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깨끗하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전 헤비 스모커에다가 육식만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가니까 채소를 드십니까? 네. 아니요. 과일 드십니까? 아니요. 뭘 드세요? 고기요. 그래서 채식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싫어요. 네, 저희가 건강검진 마치고 공복 상태에서 등심 먹으러 갔습니다. 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싫다. 바로 고기가 먹으러 가가지고. 고기 먹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골골하냐 그랬더니 피로 누적이에요. 한마디로 몇 달간 쉬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 서울시장 재보선 국면부터 아니죠. 광노현 교육감 아니죠. 정봉주 의원 입감 시도. 예. 그때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따져보니까 평균 한 서너 시간 잤더라고, 몇 달 동안. 굉장히 골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목이 간다든가 피로가 누적돼서 아무데나 기대면 잔다든가 그런 증상이었어요. 나머지 어떨 때는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딱 그 차를 몰고 한겨레 신문사 주차장을 딱 나오고 잠깐 눈 감고 떠보니까 용인 저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운전한 거야? 혼자 운전대 갖고. 야, 조현우가 튀어나와서 운전한 거 아니야? 내가 대신 운전하겠어. 피로 누적이었다, 다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오는 15일 이제 있게 되죠. 이때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이 당대표가 올해 총선 대선을 이제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인지 오늘 정치평론가 서영석 선생, 그리고 김보엽 한겨레 정치부 기자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나름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돈봉투 파문, 엿 셔틀, 엿 배틀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 김호준 총수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보엽 기자님이 이제 야당 부반장이에요. 반장 부반장. 그러니까 야당에 출입하는 혹은 여당에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대빵이 반장이고. 청소 반장도 있습니다. 에이, 썰렁해. 삭제! 아니, 근데 거기 방송에 나오시더니 패션이 점점 신경을 쓰시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항상 후드티가 아니라 요 폴라, 목폴라를 좋아해요. 기자가 된 것도 사실 타이맥이 싫어서 그런 거. 그거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세련된. 요거는 항상 똑같은 거였고요. 요 안에만 바뀌었어요. 색깔이 잘 매치가 되고. 고맙습니다. 한겨레답지 않네요. 뭔가. 그리고 옆에 계시는 서현숙 씨는 서프라이즈라고, 데일리 서프라이즈라고 아세요? 네, 망했죠? 아니, 딴지일보도 안 망했는데. 우리 절대 안 망해! 한때 기자가 대략 한 40~50명 정도. 온라인 매체 중에 가장 컸어요, 실제. 어머니뉴스보다도 더 컸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은 그때 진 빚을 갚지 못해서 참 힘들게 머리도 이렇게 다 세시고 그때부터 머리를 셌는데 더 많이 셌어요 지금. 네. 아 이게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저기 유행인가 봐요. 예. 삭제. 하여튼 정치평론 오랫동안 하셨죠. 네. 네.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뭐 그저 그런. 이 정말 서영석 대표께서는 이 정치 전망, 해설, 분석, 예, 달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 2002년 대선 당시에 그때 국민일보 정치부 네네. 그때 부장이셨죠.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는 이제 국민일보 있긴 있었는데 네. 정치부에서 쫓겨나 있었죠. 아 그때 그렇죠. 예. 딱히 심의위원으로 계셨어요. 그때. 딱히 제도권에서 그렇게 총망받던 정치부 기자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독립을 하셨어. 나와서. 네. 그래서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셨는데 아주 센세이션을 했어요. 초반에. 상당 정도 기간 동안. 탄핵 기간 때는 아주 뭐 최고의 사이트였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탄핵 때 네. 여의도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만나서 나눴던 대화가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 네. 대화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요. 그때 막 집회가 이렇게 뭐 여러 집회가 있었거든요. 탄핵 때. 근데 그 집회를 여는 단체들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산발적으로 이러지 말고 한 방에 하자. 100만을 한 방에 하자. 그 대화를 그때 나눴던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네. 네. 네. 한 방에 그 실현을 100만 가자. 했지. 네. 그리고 전부입니다, 제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도 쫄지 않는 기업들이 협찬한 그런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2012년 한국 사회를 바꿔놓을 문제작, 이어령 전문화부 장관, 황상민 연세대 교수, 송영길 인천시장, 공병호 박사 강력 추천, 인간을 위한 정치, 교육제도는 어디 갔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고 예의다. 보보스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의 최신작 소셜 애니멀, 예. 사회적 동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흐름 출판에서 협찬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업이 배움이 필요한 곳에 책을 보냅니다. 섬으로, 산으로 희망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말 배움이 필요한 곳엔 누구도 책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책은 보내지 않습니다. 소통을 모르는,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진짜 행복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소셜 애니멀을 보내겠습니다. 진짜 행복이 담긴 관계의 비밀을 보내겠습니다. 2012년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며 자, 오늘도 높은 경쟁력을 뚫고 방송객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한 사연 가지신 분들 몇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청한 다음 안타깝게 방청 기회가 오지 않아서 이번엔 빠르게 신청해 봅니다. 뉴욕타임스와 함께 정치에 눈뜨게 해준 여자친구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요. 무척 방청하고 싶었거든요. 올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저희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나오면 왜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얘기 듣지도 못할 텐데. 네. 그죠? 자, 누구십니까? 우리는 결혼을 반대해요, 주로. 아이고, 두 분. 네. 네, 그러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몇 년 사귀셨어요? 1000일이 넘었어요. 3년이. 선일이면 3년인가요? 3년 좀 안 됐어요. 운명 같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럼 드디어 헤어질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뉴욕타임스 방청하려고 목요일 휴가를 낸 사람입니다. 방청 당첨이 안 되면 하루가 날아갑니다. 하루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예. 저는 목사들 돼지가 제일 좋아요. 꼭 뵙고 싶어요. 같이 가는 제 친구는 김어준 총수 드리려고 선물을 사왔어요. 자, 목사들 돼지가 제일 좋다는 분은 선물 사왔습니까? 정작 자기는 선물 안 사왔어. 정은주 씨 어디 있어요?
선물 사왔어요? 네. 내 거. 큰 거 준비했어요. 큰 거? 처음이야. 네. 보통 보통 저는 이렇게 써놓고 안 와요. 보통 이렇게 그 써놓고. 사연에 네. 저는 목사들 되기가 제일 좋아요. 나와보세요. 안 나와. 안 왔어. 대부분 이때까지. 네. 아, 나 처음 오셨어요.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뉴욕타임스 방청을 신청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김호준님과 김용민님을 뵐 때면은 무척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는 부산에 사는 여성인데, 이 친구도 이번 주에 이사를 하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자기도 보고 싶다면서 연차를 내고 부산에서 달려온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삶을 꾸려야 하는 젊은 두 남녀를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조정인 씨 어디 계세요? 아, 두 분이? 두 분이 같죠. 아까 네. 두 분이 뭐 특별한 관계이십니까? 뭐 장례를 약속했거나. 전혀 아닙니다. 부산에서 같이 오셨어요, 근데? 아, 저는 집이 서울이고요. 아, 부산이거든요. 네. 장례를 약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서영석 대표님은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 전망이 역대 이 전당대회 중에 전망이 가장 어려운 전대예요. 네. 실제로. 네. 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되시니까 여쭤보는 거지. 글쎄 뭐 누구나 다 답할 수 있는 거면 여쭤보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 이번에는. 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굳이 숫자를 갖다 계산을 해본다면은 이제 가장 유리한 2강은 한명숙 문성근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문성근 대표는 일단 그 100만 밀란이라고 하는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 10여만 명 되니까 그 표도 무섭고 그리고 나는 꼼수다의 방송이 또 요 방송이 나갔을 때면 꼭 3일째 혹은 4일째가 되거든요. 거기서도 문성근 대표가 잘했어요. 저희가 방송을 쭉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다들 자기 역량을 보여줬는데 문성근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 연설할 때 그 비장한 이미지하고 또 반듯한 이미지. 그리고 뭐 저기 뭡니까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마치 지식인 같은 영화에서는 날라리 교수 뭐 이런 거. 변태. 뭐 그런 이런. 또 변태. 배우니까 네. 또 아, 너 변태 연기 너무 잘해. 그 안에 있는 거지. 없는 걸 끌어낼 수가 없어. 네. 아유, 김보영 기자님은. 근데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그 반말 쓴 게 이제 천만양로는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어차피 존댓말을 했어도 문성근 대표가 반말을 하는 걸 싫어할 사람은 문성근 대표의 표를 줄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자리에 나와서 음담패설을 했다면 어땠을까? 삭제. 근데 그런 이점도 있었어요.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 저희하고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체로 진행된 이점이 있었죠. 잘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과거 모습과 다른 모습을 그 차별성, 선명성, 다른 후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굴 뽑아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풀이었기 때문에 그 풀에서 자기만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뭔가 이제 말하는 게 소주 한 잔 들어간 그런 느낌의 언변이었어요. 대신 친한 대신에 저희가 더 야박하게 질문을 했어요. 거꾸로. 우리 또 친하다고 흐물흐물하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이제 뭐 제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각종 그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그걸 쭉 한번 봤어요. 저도 봤더니 전반적으로 박지원 그 의원 선방했죠. 예. 여전히 불리한 조건이 이해하죠. 그 양반은 굉장히 괜찮고. 그렇죠. 물론 이제 문성근 그 지금 대표라고 해야 되나? 문성근 후보. 이제는 대표가 아니죠. 예, 평도 좋고 한명숙 그 전 총리에 대한 평도 괜찮았어요. 맞아요. 예. 본인의 과거사하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하고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말씀하셨고. 근데 그렇게 평을 종합하다 보니까 다 괜찮다는 게 돼가지고 누가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명숙이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한도 내에서 잘하신 거고 그리고 박 전 대표도 역시 이제 노련한 정치인이다.
그런 기존의 이미지라고 하면 새로운 거 얻은 거죠. 문성근 씨는.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 좀 긴장한 게 아닌가. 그래서 2번 나오셨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렇죠. 근데 지난번 출연 때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있어.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트라우마가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약간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긴장을 풀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치게 모범 답안을 준비해서 이 방송의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이 방송의 분위기에 타서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2번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김보엽 기자님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른다니까. 이강구도라는 거는 정답에 가깝고요.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했듯이 오늘 관련 기사를 쓰고 왔는데 오늘 각 캠프에 쭉 돌았던 얘기는 문성근 1위설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문성근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명숙 캠프 쪽에서도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문성근 후보가 턱 밑까지 차고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요. 이제 그분들이 대충 하는 거는 돈이 좀 있는 캠프에서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대의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그 모바일 선거는 거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꼭 문성근 후보한테 유리한 건 아니죠. 그거 그렇죠. 자체가 선거운동이고 문성근 1위 설 때문에 과거 민주당 쪽 대의원들이 맞습니다.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두 후보가 2강인 거는 분명하고 3위 밑으로는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질 않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한 4, 5위 정도는 전망이 되는데 여론조사 추이도 있고 이제 그 6번째 누가 들어가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죠. 좀 난이도를 낮춰서 6명 한번 꼽아보시죠. 그거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도 엄청난 각축이에요. 그 단계 전에 이 약을 먼저 해놓고 하는 게 나아요. 이 약. 왜냐하면 순위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 자, 그 2명이 떨어지니까 이 약. 2명이 약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있죠. 누구예요? 누구?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강래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6위 내, 커트라인 내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좀 그렇죠. 대체로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비슷하고 새도 없는 데다가 명분도 좀 약하고 한쪽은 새가 없고 한쪽은 명분이 좀 약하고. 이강래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 됐던 양반인데 왜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죠? 당내에서는 그다지 신선한 평가를 못 받아요. 당내에서는. 이강래 의원이 저희 나는 꼼수다 녹음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정봉주 의원을 구출하겠습니다. 총선 끝난 다음. 왜 그걸 재밌으라고 하셨을까?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이게 아마 자신을 총선에서 선출되도록 해주어야 정봉주 의원을 구출할 수 있다라는 맥락 속에서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 뭔가 근거 제시가 없어요. 자살골이 아닌가. 서 대표님은 이 약을 누구로 보십니까? 비슷하죠. 이강래, 박영진 후보를 꼽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1인 2표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요. 이게 뭐 1인 3표라든지 1인 4표도 있고 이제 과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그 유권자 대의원이 2명을 뽑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아주 계산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이강래 후보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남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강세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전북. 이강래 후보가 대구 쪽에서 강세입니까? 거꾸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강철로 착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지? 여하튼, 죄송합니다. 삭제. 저도 배웠어요. 여하튼, 결국은 이번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종의 그 여론 추이와 유사한 이런 그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영진 후보는 그런 면에서 뭐
치고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후보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 어렵다. 네. 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학 중에 한 명을 꼽히는 거고요. 이광재 후보 역시 뭐 과거의 경력과 무관하게 현재의 그 여론 인기에는 좀 논에 비켜서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당내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실제로 대의원표가 30%에 이제 그 선거인단 표가 70% 아닙니까? 근데 제가 표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대의원 한 표당 15표. 네. 효과가 이제 있죠.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하면은 대의원이 10,000표라면은 그 선거인단 표가 한 4만 표 조금 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맞나? 제가 아까 계산을 하고 들었는데. 대략 그 정도. 네, 그 정도죠. 그러면은 대의원보다도 4만 표가 훨씬 더 표가 많고, 그리고 또 대의원은 그 전당대 해보면 알지만 다 안 옵니다. 어떻게 해도 다 안 와요. 사실은 이제 돈봉투 이런 게 불거지는 것도 대의원들을 많이 전당대회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그래서 또 그 표가 숫자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은 결국은 여론의 인기가 결과로 반영되는 그런 전망이 가장 그 합리적이지 않을까. 1, 2와 6, 7위가 이제 이슈죠. 네. 1, 2도 이제 재밌는 싸움이고 과연 1위를 수성하느냐. 한명숙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1위 할 거라고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스에 들어갔더니 이제 혼전 양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6, 7위가 이제 이인영 후보냐, 이하경 후보냐, 그러니까 소위 486의 선두주자냐, 선두주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수식어 외에는 별로 수식할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 그리고 그 김근태, 개, 유일한 개보다 살아있는 현역 의원 중에 그 점이 어필하는 지점이고 이하경 후보는 이제 다 민주당이면 어떡하냐, 문성근을 제외하고 시민사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이게 어떤 전략으로 선택하느냐, 사람들이 인기 투표처럼 하느냐, 아니면 뭐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시민사회 이렇게 투표하느냐, 뭐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전망하기 힘들죠. 이하경의 운명은 아무래도 문성근 후보가 얼마나 약진하느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성근, 이하경 콤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선거인단 쪽에는 좀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문성근, 이하경 두 명 다 시민사회에서 선택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내에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 사람 정도는 좀 민주당에서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투표하는 그렇죠. 순간에. 일반적으로 그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들 투표 성향을 보면 참 생각을 미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투표들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누가 1등 할 거냐. 거기에서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누구 손을 잡아줄 것이냐. 누구를 그렇죠. 구해줄 것이냐. 이렇게 두 표를 행사를 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텐데 대단히 그래요. 네, 그렇게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하경, 이인영 두 후보가 이제 그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발표된 트위터에서 그 어떤 후보 거론된 횟수 조사에서는 이하경 후보가 꽤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게 그 조선일보에서 한번 이하경 후보의 과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도움이 돼? 항상 조선일보가 요새. 조선일보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거기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올라. 유리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의외로 트위터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제가 오늘 쓴 기사는 막판 3대 변수 혹은 지금 혼전 양상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 3가지 이 기사를 오늘 쓰고 왔는데 하나가 이제 막판에 문성근 1위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과거 민주당 쪽 표심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일반 국민선거인보다 결집도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의 대의원 혹은 한국노총의 권유로 선거인에 참여한 이들이 과연 누구한테 투표를 할 것이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호남 대의원, 호남 쪽의 유권자들인데 호남 유권자들이
과연 지금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두 의원, 목포 출신인 박지원 그리고 또 전북 이강래 두 후보의 호남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그들이 과연 우리의 대표 주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냐. 그 전남 쪽에서는 이제 어떤 한 의원이 이 대의원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는 의원인데 그분 견해로는 이제 이쪽 편은 한명숙, 박지원 이렇게 갈려갈 것 같다. 하지만 광주 쪽 분위기가 좀 다르다. 맞아요. 네. 광주 쪽에서는 호남 이학영 후보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순창이 고향이고 YMCA 네, 순천에서 YMCA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광주에서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의 그 전대 때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런데 그쪽이 또 복잡한 게 뭐가 있냐면 대표는 아닌데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들어가긴 해야 된다. 대표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대선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박지원 후보가 어느 정도 구민주계에서 영향력도 있고 그들도 다 같이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지도부 바깥으로 가면 그런 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끼워는 줘야 되는데 근데 표는 2개밖에 없고. 그죠. 줄 표는 많고. 그것 때문에 몹시. 아주 어려운 투표예요, 진짜.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자면은, 문성근이 당대표가 됐을 때, 또 한명숙이 당대표가 됐을 때. 다르죠. 총선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해야 돼. 당장 이 결과가 가지는 어떤 이벤트성,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게 총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거는 4월이잖아. 우리나라에서 4개월이면. DJP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 대선은 2달이면 뒤에. 4개월이면 진짜 너무 긴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전망하는 건 무의미하고. 다만 상승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저는 만약에 문성근 씨가 대표가 됐다. 그 임팩트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하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제 문성근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백만밀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온라인을 오프라인과 접목한 그런 실험을 성공시켜서 그야말로 제1야당의 대표로 단순히 올랐었다는 것은 뭐 국민들에게도 임팩트가 크고 정치권에는 더욱더 큰 임팩트가 이게 세계 정치사에서도 스토리가 돼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전직 배우였던 사람이 혼자서 시민사회를 조직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기존 그 제1야당하고 합치고 대표까지 됐다.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죠. 네, 드라마틱해요. 근데 그 문제가 이게 사실은 그런 전망 자체가 또 선거판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성근 대표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괴력이라든지 특히 이번 지도부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공천 아닙니까? 공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폭발력 있고 뭔가 혁명적인 그런 전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반 시민 선거인단에게는 문성근의 표의 결집 효과가 오지만은 또 반대로 또 대의원단에서는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상실감이 크겠죠. 평생 정치하고 그리고 언제 한번 공천 받아서 자기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직업이 사실상 정치인 분들이 갑자기 듣보잡이 튀어나와가지고 당 대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골 때리는 상황이거든요. 서프라이즈의 표현대로 하면 정치 자영업자인 분들에게 쓰나미 같은 그런. 그렇죠. 그 충격이 저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것보다 그때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냈다 해서 그 받았던 그 어떤 정치적 상처, 정서적 상처, 충격 이런 게 있는데 저 그거보다 더 클 거라고 봐요. 민주당을 이제 움직이는 민주통합당이죠. 움직이는 일종의 관료 저지라고 볼 수 있는 당뇨들, 그 사람들의 아마 충격이 그야말로 쓰나미급이 될 겁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이게 나한테 닥친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끌고 성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죠. 동시에. 그런 전망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알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 같습니다. 예전에 민정당 그때 구호가 안정 속의 개혁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명숙 후보의 경우에 보면 선거운동도 좀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안정적으로 관리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고 뭘 이렇게 던지는 맛은 없었어요. 그리고 후보가 주는 이미지 자체도 좀 안정감이잖아요. 그게 더 필요하냐. 지금 통합을 이질적인 여러 세력들이, 물론 민주당 덩치가 가장 크고 시민사회에 한국노총까지 합류를 했는데, 이 이질적인 세력들이 모여서 정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나중에 총선과 대선 생각할 땐 통합진보당 혹은 이 진보 세력까지도 합쳐야 되는데, 여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문성근 후보한테 좀 불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성근 후보는 변화, 혁신, 쇄신의 코드로 축축 치고 나가는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오히려 총선 대선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저는 민주당 통합민주당에 민주통합당이에요? 통합민주당이에요? 민주통합당. 통합당이요? 네. 지지율이 뭐 상승 효과가 있겠지만 그 진폭이 문성근 대표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렇죠. 진폭이. 그렇죠. 문성근 대표가 되면 그게 서로 반짝 효과를 하더라도 상당한 진폭을 보여줄 수도 있다. 사실 충격이에요. 기존 정치 한나라당에도 충격적으로 받아질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런 변화 속에서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그걸 확 관심과 지지를 받은 걸 이렇게 잘 끌고 가려면 집안이 좀 평온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가 새로 바뀌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면 그거 금방 또 날아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아마 문성근 대표가 되면 아마 이해찬 전 총리가 갑자기 조명을 받겠죠. 정치부 기자들한테. 그 뒤에 혹시라기보다는 뭘 붙여야 되나? 아마도 일종의 정치적 멘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거꾸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기도 해요. 기가 얇거든요. 문성근 대표하고 잘 아시네. 네. 벌써 대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땡밀란 대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다. 예. 둘 다. 예. 예. 근데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배후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명숙 총리나 그렇죠. 문성근 대표나 문성근 후보나 한명숙 후보나 둘 다 마찬가지죠. 둘 다 그렇게 생각들 하죠. 네. 가까우니까. 네. 근데 이해찬 총리가 진단하기로는 통합진보당은 노선을 잘못했다. 그거는 도저히 그 정치적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던데 그 과장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수사인가요? 시사인 인터뷰 말이죠. 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거기는 통합이 먼저지. 통합이 먼저고. 통합진보당. 예. 그냥 민주당 진보당 하지 뭘. 네, 그렇죠. 민주당 진보당으로 하죠. 네. 예. 진보 신당이 화내요. 진보 신당이. 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약칭을 진보당으로 신고를 하고 싶었어요, 선관위에. 근데 그 규정 중에 유사정당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라고 쓰고 이제 진보당으로 불리기를 원하는데 진보신당 쪽에서는 진보신당이 있는데 왜 진보당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칭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새는 별로 안 좋잖아요, 이쪽 세계에서. 그 약칭은 진보당으로 하고 있죠. 예. 자기들 주장은. 예. 하여튼 이건 저도 전망했던 바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본인들은 대략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거기 이정희 대표나 유시민 대표나 심상정, 노회찬, 노심이라고 불리는 두 분들의 지명도나 인기 혹은 개인적인 친분 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고 무관하게 20여 % 정도의 지지율과 교섭단체하고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던데 안 될 거다 그렇게 라고 생각하고 말도 했었거든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는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총선에서 연대 연합을 하면 그렇죠. 교섭단체를 확보할 수도 있죠. 그게 근데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문성근 대표가 됐을 때, 한명숙 대표가 됐을 때 양상은 다를까요? 거의 비슷하죠. 통합진보당과의 어떤 그런 1대1 구도 만들기. 1대1 구도 만들기에 뭐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든 간에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네. 근데 우리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 한명숙이 된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반드시 넣어줘. 반드시 한명숙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총리 쪽 주장이긴 한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게 한 총리가 2010년 6월에 서울시장 선거로 나갔을 때 그 선본이 구성이 됐던 걸 보면 야권 연대의 그 시험대로 평가를 경험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보면 그 검찰이 이번에 재판 과정 때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뭐 이정희, 노회찬 뭐 이런 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또 시민사회 출신이잖아요. 예전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당신 이해관계 때문에 막 이러면서 함부로 앵겨붙지는 못할 거다. 뭐 그래서 통합에 유리할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전망은 인간 대 인간으로 자연인일 때는 대단히 적합한 분석인데 이미 이제 당 조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가 누구냐는 큰 차이를 불러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틀을 짜느냐의 문제지. 그게 이제 문성근 후보가 대표가 되느냐, 한명숙 총리가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보다도 결국은 최고위원이 어떤 방식으로 짜여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2, 3위가, 아니 3, 4위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박지원 대표가 3위가 되는 것과, 박영선 의원이 3위가 되는 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협상력이나 전략이나 발언권이 좀 달라지니까. 오늘 박지원 캠프 쪽에서는 역시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이러다 커트라인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도 아닐 거 그것도 역시 그 거꾸로의 선거운동일 수 있죠. 암살이죠. 선거용. 그러니까 결집해라. 네. 네. 자, 그러면 그 조금 우리가 어차피 전망한 김에 총선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체제보다도 좀 이겨! 아니 고선국보다가 진다고 그래서 불안하세요? 제가 불안할 건 없는데 한번 다른 견해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오늘 서영석 대표를 모신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아무리 제 봐도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 체제가 덕을 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진단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총선 전망이 한나라당에게 어렵다는 것은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행태만 봐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그 누가 얘기를 했죠?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나라당이 왜 의심스러운데? 저도 거의 이제 치매 얕은 왜 한나라당이 저렇게 난리를 떨는지 모르겠다. 사실 11일 재보선 때도 서울시장 빼놓고는 한나라당이 크게 징계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디에 이기고 어디에 지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표 성향이 한나라당에게 그렇게 불리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뭐 디도스라든지 11일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결국 총선 전망이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캄프라치하고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제스라고 하죠. 네. 아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쇄신을 하고 싶은데 막 돈봉투 사건 나오고 이러니까 아니 그건 기획한 거라니까 그러네. 기획을 한 것이다? 아 기획불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이 돈봉투 사건은 친박 진영의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고승덕 의원이 지금 강남 물갈이론이 나오는 마당에 제 강남 지역권입니까? 이참에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일을 벌였기는 너무 크고 사건이 그럴 배포의 고승덕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고승덕 의원이 아니더라도 총선 전에 혼자 그 정도 기획을 해서
소위 이제 친이 쪽에 라인을 전부 다 끌어안고 논개처럼 뛰어내리겠다. 이런 정치적 배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 실제로. 게다가, 삭제 이 새끼야! 삭제할 수 없을걸? 이게 멘트가 몰려가지고. 내가 메커니즘을 알지. 묵음! 몸번 쇼쇼. 쇼쇼를. 아니,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여당의 이런 의혹 제기에 이렇게 신속하게. 아, 근데 조금 좀 소설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지금 내가 좀 알아봤어. 근데 지금 다들 아주 뭐 공멸할 거를 염려할 정도로 이 정도 임팩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주 높은, 소위 말해서, 공천 자리 하나 두 개, 국회의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크게 봐서 박근혜 체제가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큰 그림의 스텝으로 이 정도는 털어야, 이 정도 이벤트는 해야 친일 연 날리고, 그리고 한나라당 이 정도로 흔들리고 막 이슈가 되고, 이렇게 검찰 단적으로 여당이 무슨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검찰이 나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신익의 라인 쪽 뭐 보좌관들 막 부르고 그럴 수 없다고. 조현호 같은 경우 1년이 넘도록 부르질 않아. 그런데 이거 같은 이미 경우에는 세팅된 시나리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지금 어떻게 한나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가 야당 출입 아이, 기자여서 뭐 다 이제 전화 들으실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근데 김총수의 어떤 진단이 맞습니까? 저는 김총수 진단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삭제. 왜냐하면 기획을 해서 여기다 불러서 이만큼만 태우고 싶다고 조정할 것을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기획을 잘못했다? 아니죠. 아우 덥다. 언제나 사실은 이 정치 기획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불을 놔서 소위 우리가 자기 상처를 스스로 잘라냈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함과 동시에 그동안 그 미웠던 또 그 친이계의 머리들을 축축축 쳐내고 겸장이죠, 양수겸장.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양수겸장 한자로 쓸 수 있어요? 못 써. 석고대죄하고 나서 새로 태어났다 옛날 천막처럼 그런 이벤트를 기획했다면 그걸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은 거죠. 근데 그 리액션이 자기들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처틀이라고 여패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모두를 다 이 기획 안에 몰아넣고 한 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 어쨌든 이쪽 라인도 권력이 다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불협화음이지 기획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절충안을 싫어하는데 항상 이제 절충안이 제일 무난해요. 제일 편하죠? 아니하고. 아니하고 좋아. 볼륨 키워주세요. 아니하고. 아니야. 고. 아니 근본적으로 이제 그 원리적인 면에서는 이제 김정수 분석에 저 어제 낙검수를 들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동의를 해요. 근데 정교한 기획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친이들을 쳐내고 각하와의 관계를 단절을 해서 뭔가 쇼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 속에서 김종인도 불러오고 이상돈도 불러오고 뭐 애도 불러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고승덕이 12월 13일인가 14일에 그 폭로 내용과 아주 똑같은 내용의 칼럼을 서울경제신문에 실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신문의 굴욕이네, 굴욕. 그렇죠. 아니 그 내용이 내가 그래서 찾아서 읽어봤다고. 그랬더니 최초의 고승덕 폭로한 내용하고 글자 하나 안 달라요. 똑같다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비대위가 몰리니까 이걸로 이제 친이를 치는 쪽으로 이제 결국 이용이 된 건데 그래서 치밀하게 고승덕을 이용해가지고 치겠다 이런 기획은 없었지만은 순간에 튀어나왔다. 그렇죠. 이게 뭔가 큰 기획, 이게 친이를 쳐내고 각하와 단절하고 쇼를 해서 뭔가 어떤 행태든 천막당사든 뭐든 해가지고 한나라당을 좀 바뀌었다 해가지고 총선에서 사기를 치자라는 큰 흐름 속에 있는데 고승덕이 들고 나오니까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몰고 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겠죠. 소위 이제 털어야 되는데
또 친이계도 막 털어내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뭐 검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많은 옵션들이 있었겠죠. 이상득 의원처럼 무슨 비서관 돈 문제 캐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이 된 거겠죠. 아마도. 언제 자연스럽게 민주통합당에서 한나라로 이게 바로 나의 그 공력입니다. 이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 이 이슈와 이슈를 맞물리면서 디졸브되는 디졸브 깔때기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예. 디졸브. 근데 제가 괜찮다 이거. 그래서 디졸브 깔때기. 기자님,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적당한 선에서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정당을 아마 처음 출입한 게 2000년부터 출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빠지기도 했지만 한 10여 년 쭉 이당 저당 저 한나라당 말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정당들은 원래 목소리 큰 사람들 또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의 정풍운동 이런 게 있었고 뭐 권노갑 상임고문을 쳐내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에서 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게 결코 나쁘지 않은 게 그렇죠. 그때 쭉 이렇게 여론의 집중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내고 짠 그렇죠. 신장개업을 하면 이게 도움이 돼요. 네. 맞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한나라당은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이 진영 대 진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만인에게 총을 쏘는 그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싸움 양상으로 막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역배틀이에요. 역배틀인데 그런 역배틀 양상이 나왔다고 해서 애초에 기획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획은 있었으나 그 기획으로 다 통제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강했던 거지 친이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반격을 하는 거죠. 총 쏘고.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근데 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좀 해주시면은 어떻게까지 여파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적당한 선에서 수습이 가능한 문제 같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네, 수습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우리가 그만 좀 당내 화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가능하냐 이거죠. 오늘 한마디 한 게 비대위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죠. 비대는 흔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대를 잘못 흔들었다가 엉덩이 커가지고 묻은 거야. 비대에. 이게. 이거 살려주세요. 비대를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이전에 친박이야? 볼 수 없는 정도의 아무튼 험한 싸움이 벌어져서 이걸 누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유일하게 갖고 있다는 게 좀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대선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뭐가 판이 정리가 되긴 될 텐데 근데 그 충격파가 적지 않게 남을 것 같고 제가 기획설에 잘 동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것은 살려주시고요. 자막으로 틀린 분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교한 기획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정치는 어차피 정치적 기획으로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한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김국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의 수준을 지금 넘어서는 이제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2007년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인가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이명박 각하나 너나 없이 돈 쓰던 때니까 이런 문제까지 터져 나와가지고 서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게 말하자면은 해결 불가능한 그래서 한나라당이 완전히 그냥 개박살이 나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뚜렷한 대선 주자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런 거군요. 친이가 우리가 이렇게 몰살당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의 반격이기 때문에 적당히 몇 사람 어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장해주고 그런 선에서 저는 타협돼서 무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왜 이 기획설에 또 하나 그 방점을 두냐면 이 보수 언론의 태도를 보면
이 뉴스를 항상 탑으로 다뤄요. 한나라당이 분란이 일어나고 한나라당이 큰일 났고 비난을 받고 있고 박살날 것 같다는 뉴스가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떤 수위로 다뤄주느냐를 보면 그들이 어떤 그림 속에서 움직이느냐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가장 항상 탑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알도록 이 분란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서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뉴스가 크게 다뤄지길 원한다. 자기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을 난리가 났다는 게 크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거꾸로 그래서 수습이 됐을 때 가지는 안도감 보수 진영에서 이 제자리에 돌아갔구나. 효과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겨레 김보혁 기자의 발언 밑에는 꼭 틀린 분석이 아니 그렇다면 전 그래도 괜찮은 게 제가 민주통합당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전망은 틀린 자막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한나라당이 의도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쇼를 해서 좀 치내고 적당히 끊어내고 결국은 이제 이 궁극적인 목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살아남자. 이제 이게 한나라당의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조정동이 지배하던 제가 2004년도에 인터넷 언론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 시대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시켜줄 수 있는 그 기반이 돼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조정동이 떠들고 방송사가 한나라당을 받쳐줘도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아까 총선 전망에 결국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쇼들이 어느 정도 봉합이 돼가지고 야 역시 박근혜가 짱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다 틀린 분석이 해야 되는데 요 앞에 분석은 지난번에 고성국 박사 말씀하실 때도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없는 자리에서 까는 걸 안 좋아하는데 아니 비겁하다고 보니까 까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하고자 했던 말을 한마디 추가하면 좀 세상이 크게 변했다.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오히려 이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트위터에서 항상 우리 조중동을 군소 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군소는 아니지만 아니 군소라고 난 생각하는 게 규모 외에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규모가 군소가 일단 아니고 실제 오랜 세월 조중동의 파워를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는데 실제 리얼스페이스에서는 조중동이 아젠다 세팅하는 능력을 여실히 상실했다는 게 상실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세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우리가 또 있잖아. 이런 방송도 있고. 낙곱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마. 중요하겠죠. 아이, 뽀소하다. 조선일보의 마지막 아젠다 세팅은 내일은 늦으리. 그 이후로는 세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은 늦으리가 뭐야? 예전에 환경 캠페인 했었잖아. 아마 이래가지고.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이런 미디어나 이런 이 정치 아젠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삭제! 자, 그러면은 결국 들어가시죠, 이제. 결론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정을 못 볼 것이다.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는 복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나라당이 지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과거 민주당이 있었을 때는 되게 이제 참패를 합니다. 근데 한나라당은, 저도 그렇게 참패는 아닐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석 밑으로 내려가면 참패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하튼 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책임 아래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를 못한다. 그럼 박근혜 대세론에는 타격이 가해질 것이고 대선에도 결국 박근혜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은 이미 타격을 받았고 크게 받았죠. 총선으로 그것이 확인된다고 보이는 가정할 거죠. 경우. 그래서 총선 이후에
한나라당 그 여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권에 큰 지각 변동이 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박근혜를 이길 수 없는 이제 그런 고만고만한 후보들이지만 정몽준, 김문수 뭐 이런 네. 이준석 뭐 셋째 이름 거론하지 말라니까. 예. 야권에서 뭐 안철수 교수를 야권이라고 봐야 되느냐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하튼 야권에서 안철수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여권에서도 박근혜를 대신하는 혹은 버금가는 후보가 나온다면은 뭔가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러고 싶겠지만 박근혜 대표 흔들리면 근데 이제 안철수 교수처럼 보수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을 튀어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 생리도 그러하지만 안철수 교수처럼 산 사람은 그쪽에 있질 않아요. 중요하죠. 풀이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뭐 본인의 틀린 분석에 대해서 반성 같은 거 하면서 뭐 빨리 끝내죠. 자 그러면 틀린 분석을 해주신 한겨레 김보엽 기자님과 그리고 저희 분석에 그냥 숟가락을 얹어주신 서영석 정치평론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